예. 예, 계속 의사결정 이론, 참여 모형들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합리성. 사실 제한된 합리성과 안전한 합리성, 항상,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안전한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 이거는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냐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게 이걸 넣는 건데요. 사실 완전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한 합리성이 뭐 더할 것이 없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완전한 합리성 모형은 그 정보를 잘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잘 쓸 수 있도록 완전하게 접근시켜 주는 것이고요. 제한된 합리성은 제한된 조건을 줄 수밖에 없고, 완전한 합리성은 어떤 그 대안을 선택할 때도 당연히 완전한 합리성이기 때문에 최적으로 나올 거예요. 최적안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한된 합리성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만족할 정도만 가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형 자체의 유형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얘는 상당히 이상적이면서 규범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합리성은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기술적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형들 접근하는 것들 다 공부를 했습니다.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최종 모형. 자, 이제 혼합 모형은 이게 워낙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혼합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한 합리와 그 다음에 만족화 사이가 뭐가 좀 없겠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점증 모형을 많이 쓰니까 점증적으로 수정을 해서 그런 것들과 이상적인 합리성, 이것들 간의 장점을 좀 따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단기적인 어떤 점증 모형 이런 것도 생겨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모형에서는. 합리적 선택과 의사결정,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했을 때 저거는 포기해야 돼요. 네. 그걸 왜 그래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 희소성 때문에. 아니, 뭐, 우리 사람들이 무한한 요구는 무한한 요구가 있는데, 정말 자원은 뭐,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희소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희소성이 생기면 당연히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의 뭐 유형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흔히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로 봤을 때 여기를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뭐 그다음에 현장 관리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장 관리자는 아무래도 운영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중간 관리자는 이제 관리를 좀 이렇게 잘 하는 그 의사결정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최고점에 있는 이제 최고 관리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우리가 문제를 적용하고, 그런 의사결정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사결정에서 참여 문제가 나오는데요. 의사결정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그건 참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한 이 지금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냥 의사결정자가 어떤 형태로, 독재 형태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했어요? 또 어떤 형태로 했어요?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의사결정을 했고 언제 했냐, 어떻게 했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그 참여를 함으로써의 성과가 있어야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죠. 그 다음에 참여의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성과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러한 경우예요. 일체감이 형성돼요, 조직과. 그럴 때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요. 그 다음에 사명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줘야죠. 온도 차이가 있고 미스매치 되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쉽지 않죠. 성과 내기가.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만족이 있어야죠. Job satisfaction. 직무의 만족과 그 다음에 사기의 진작.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기가 진작이 안 되면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선거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 있잖아요. 직무만족, 사기진작, 공감대, 일체감, 이러한 것들은 전부 원인 변수로서 결과 변수, 참여한 데 따른 성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양적 연구 논문, 통계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참여의 성과가 있었더니 이것이 바로 조직의 효과성으로 연결되더라. 증가로 연결되더라. 문제 해결이 되더라. 이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의 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브릿지가 참여 의사결정 모형을 제안을 했는데요. 수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과 적절한 것과 전문성, 이 세 가지를 아주 기준으로 뒀어요. 가치로 뒀다는 거죠. 평가 준거로서 왜 참여하냐. 수용 영역이라는 것은 이게 수용 영역에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것에 따라서 기꺼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다른 문제죠. 그래서 수용 영역을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절하냐,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이걸 이해관계를 갖고 있냐, 이 부분이. 이해관계도 하나도 없어. 그거 참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아니, 그걸 전혀 모르는 구성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잘 참여하는데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성원들에 대한 그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별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한다, 문제 해결 통합, 그 다음에 이런 방식들이 쭉 나와요. 수용 영역,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의사결정 형태예요, 형태. 그 다음에 의회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의회가 되려면, 국회의원이 됐든, 의회식이 되려면은 굉장히 거기 회의를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해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이제 그 이러다 보니까 의회 정도로 식견이 이제 충분해지니까 이것은 사실은 수용 영역 밖이어도 충분히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형태가 되는 거예요. 상황 1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통합을 시켜야 되는 경우, 그 수용 영역의 그 한계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끔 제한된 쪽에서 참여시키면서, 네, 약간 그 민주형과 그 다음에 독재형,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하는 그런 걸 이제 통합형이라고. 그리고 수용 영역의 한계 조건에 있는데, 그러니까 수용 영역이라는 게 있으면, 수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용 영역 아니면 이 밖에 그다음에 요 경계 한계 요걸 말하는. 자, 그럴 때 그렇게 뭐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수용 영역 한계에서. 그다음에 상황 네 번째는 수용 영역이 이 내부에 있어요. 이 내부에. 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굳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굉장히 뭐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상황포가. 그러니까 그 뭐 지시에 의해서 그냥 구성원들은 참여 안 시켜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브릿지 모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줬어요. 상황 1부터 아까 상황 4까지 나오죠. 그래서 상황 4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참여를 그냥 아주 간간히 때때로 하는데 상황에 따른 뭐 의사 결정은 뭐 별로 없어요. 이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상황 1에서 이렇게 의회식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성,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 주로 되고요. 아까 제가 상황 4 같은 경우는 적절성도 별로 없고 전문성도 별로 없어요. 수용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경우지만 그런 경우는 굳이 여기에 이제 뭐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지시형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 2와 상황 3은 이제 두 개를 합한 거, 민주적이면서 약간 집권식, 이걸 두 개를 좀 합한 식으로. 그래서 통합형, 문제 해결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런 유형으로 씁니다. 왜? 이거는 이제 전문성은 없는데 적절해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이 있어요. 이 상황들이. 이럴 때는 참여를 때때로 시키면서 좀 제한을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사결정 참여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수 독재다, 창고 독재다, 개별협이다, 이것을 이제 그 유형에 따른 이름을 이제 얘기를 했고, 유의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지토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브룸 애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유의명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노드 형태로 줘가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생각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질문을 드려서 아니요, 뭐 또 아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브룸과 애튼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이와 타터의 참여.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 지도자의 역할을 한번 보면, 의사결정 구조하고 보면, 의사결정에 합의를 하는 것이 통합자예요. 그 다음에 다수결로 뭐 결정해가보는 것은 의회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 자문 같은 거, 집단 자문을 구하고, 이거 아무래도 전문성, 자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예요, 교육자. 지도자 역할이.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자문을 얻고 이런 것은 주로 솔리시터, 즉 간청인이죠. 간청인.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독재형, 지시자, 디렉터형이죠.
자, 의사결정과 참여에서 이제 보면 그 관련성과 전문성, 이렇게 봤을 때 전문성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용 영역 외 한계가 있고, 한계 관련 수용 영역 내가 있고, 이렇게 이제 관련성 면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용 영역 외에 이렇게 나오죠. 수용 영역 외로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민주적으로. 아니요? 그러면 갈등적으로. 이렇게 상황들은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성 면에서 한계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고, 그 다음에 수용 영역 내에 들어있다? 그러면 비협력형이에요. 그 다음에 한계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했을 때는 이해관계자로 내려와요. 자, 이와 같이 그 상황에 따라서 민주냐, 갈등이냐, 또 이해관계가 있냐, 전문가형이냐, 비협력형이냐, 이렇게 상황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의회인 배웠어요. 집단 다수결로 내려온다? 의회인이에요. 그 전부 합의를 거쳐서 내려온다? 그 통합자예요. 그 다음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한다? 제한적으로 하면서 집단 자문이다. 집단 자문을 거친다. 교육자죠. 아까 얘기했죠? 네. 이거는 이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갈등적인 상황에 논쟁도 하고 또 자기 입장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예요. 그러니까 갈등과 이해관계자들은 제한적이면서 집단 자문을 거쳐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교육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개별적 자문을 거쳐서 간척인 정도. 그 다음에 비협력가는 이제 지시가로 배제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죠.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형태와 보면 개인적 형태, 그 다음에 집단적 형태. 이렇게 보면 뭐 개인들은 주로 의사결정 할 때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 성격에 맞게끔 하고 그 다음에 좀 위기가 있냐, 또 그 뭐 이게 조화롭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겠죠. 집단은 어떠냐면 이제 어떤 집단 회의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복잡성이라든지 또 사안이 중요하다든지 뭐 창의성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럴 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집단 의사결정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죠? 그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그 브레인스토밍도 좀 아는 사람들이 와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그래서 뭐가 막 창발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도 전제 조건이 뭘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단계나 아이디어 제안 단계, 평가 단계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 연관돼 있어요. 그 아는 주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브레인스토밍 자체는 집단의 그 창발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데 좋죠. 델포이입니다. 델파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델파이는 이제 우리 그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 델포이 신전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신에게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신에게 기원하면서 그 가서 제를 지낼 때 그 신전의 거기가 그리스의 그 델포이 신전이죠. 그래서 그 델포이입니다. 델포이. 그래서 그 델파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뭐 말 그대로 신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현대사회에서는 뭐 신적인 것보다는 우리 인간이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가가 그 영역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거예요. 다음에 노미널 그룹 NG
특히 이제 노미널 그립 테크닉이라는 거에 NGT라고 하는데요. 이 NGT는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해서 이 과정은 뭐 그 하나하나 이 내용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쪽지를 조그마한 쪽지를 만들어갖고 이제 붙이는 식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리코드하는 거, 그 다음에 명료화 시켜가지고 그 우선순위 정하는 거예요. 명목집단 기법을 주로 쓰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빨리 알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이게. 델파이하고 명목집단 기법 이렇게 소개해 놨는데요. NGT 참여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근데 델파이 참여자들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델파이 참여자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문이나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NGT 참여자들은 이렇게 만나요.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면대면으로 만나요. 그다음에 NGT에서는 의사소통을 서로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 생각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조그만 쪽지에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런 것을 얻어내는 거죠. 그 NGT를 여는 NGT를 리딩하는 사람이. 그 델파이 같은 경우는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만 해서 한류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중위 투표자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모형이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 여기가 이제 모더레이터 이 중위입니다. 모더레이터들이 여기에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뭐 민주당에 위치해 있고 이거는 공화당에 위치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그 중위에다가 보터들이 여기에다가 던져주냐 표를 이것에 의해서 알 수가 있죠. 정책이나 캠페인을 보고 그러한 모델이에요. 중위 투표자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평가하겠습니다. 아까 뭐 브리지의 모형도 있고요. 호이아 타터가 제시한 그런 이제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이죠, 이게. 아까 그림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기억니은 디귿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역할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뭐 학교장의 역할이든 이 리더의 역할이든 간에 어쨌든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요구받냐 이렇게 됐을 때 뭐 아까 그 수용 영역 밖에서 신뢰를 갖고 이제 민주적이다, 갈등적이다 이렇게 내려와서 광범위하게 갔다. 집단 합의가 있었다. 집단 합의가 있었다. 그럼 뭐예요? 집단 합의. 기억은 뭐예요? 이게 통합한다고 그랬죠. 통합.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이거 의회라고 그랬어요. 의회인. 요거. 그리고, 갈등과 이해 당사자가 가끔씩 참여하잖아요. 집단 자문 받고, 둘 다. 이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교육자라고 그랬죠. 교육자. 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 비협조적이고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경우에는 뭐 주로 우리가 지시하는 지시자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러한 경우는 전문가로서 개인 자문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간청한다 그랬어요. 간청인이다 이랬어요. 자, 요거 이제 또 다 알아서 들으면 정답이 나오겠죠? 뭘 물어봤죠?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통합. 니은은 교육자네, 교육자. 니은은 교육자. 요거네.
그 다음에 디귿은 간청인이라고 그러네. 간청인. 그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다 1번을 하셨죠? 예, 아주 우수해요. 잘하셨습니다. 네. 의사결정과 참여 보면요. 의사결정에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모형들은 이제 브릿지스 모형 배웠고요. 불운과 애튼 모형도 봤고, 호이와 타트 모형도 봤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사소통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죠. 수고하셨습니다.